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웃돌면서 밤낮 없는 무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 낮 최고 기온이 26에서 34도 안팎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다는 예보인데요. 당분간은 이 폭염과 열대야가 꾸준히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특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1035로 보내실 수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보는 라디오도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커피 쿠폰 오늘도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간신문 주요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가기강 문란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반대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졸속 통과라고 비판을 했고 일선 경찰들은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예고했습니다. 동아일보 경찰국 국무회의 의결 일선 경찰 14만 명 전체 회의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경찰 반박 직접 압박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표현이 논란입니다. 권 대행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중앙일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윤 대통령 문자 파장. 한겨레는 본심 드러낸 윤 대통령 이준석 겨냥 내부 총질 당대표. 경제 관련 기사입니다. 한국경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2분기 성장률 0.7% 소비로 겨우 버텼다라는 제목인데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0.7%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높게 나와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과 투자는 감소했지만 소비가 살아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하반기의 전망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7월 27일 수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핫토픽. 어제 이어서 오늘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가 계속 이어서 나와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용 강경윤 기자입니다. 자, 우리 전민기 팀장이 휴가 갔어요. 지금 전민기 팀장 찾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 그래요? 네. 휴가를 잘 즐기고 올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강경윤 기자가 이 핫토픽 함께 진행해 주실 텐데 아침 인사해 주시는 우리 고뉴부 가족들 만나봐야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는 이 고뉴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해결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이 되면 또 제가 바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보는 라디오가 지금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문자 메시지 또 고릴라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고뉴부 아침 인사해 주신 분들 전병관님이 오늘은 새벽에 출근을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조용히 고뉴부를 맞이합니다.
역시 사무실이 제일 시원해요. 좋은 뉴스는 없겠지만 시원한 뉴스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이 시원하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일찍 출근하셨네요. 뭐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 또 심지어 퇴근하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있죠. 맞아요. 아무튼 이 전병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사이에도 더웠습니다. 열대야였고요. 저도 뭐 대부분의 생활을 실내에서 합니다만 야외 주차해놨다가 자동차에 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 더위 계속 며칠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번호가 2600번 쓰시는 분의 아침 인사도 있는데 이건 제가 해드려야겠는데. 네, 강경희 기자가 소개해 주셔야겠는데. 네, 고디님 잘생겼네요. 버스 운행하면서 승객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흐흐 하셨는데요. 네. 예전이 더 잘생기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뭐 저는 그날 네. 이런 황송한 또 문자 메시지 아침 인사를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버스 운행을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승객들하고 함께 들으실 수 있게끔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관님 끝번호 2600번 쓰시는 우리 기사님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핫토픽 시작하죠. 첫 번째 토픽은 가수 싸이 씨의 공연이죠. 흠뻑쇼. 이 지금 흠뻑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람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온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고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에서 조사를 착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해주실까요? 네, 가수 싸이의 콘서트 흠뻑쇼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흠뻑쇼에 갔다 온 뒤로 컨디션이 안 좋더니 인후통 오한이 오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잠실 싸이의 흠뻑쇼에 갔다가 아들이 확진됐다 등 후기가 다수 올라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대량의 물을 뿌리는 형태의 공연을 관람한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며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세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 감염 사례로 볼 수 있는지도 추가 정보를 확인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행사는 여러 가지 기획사에서 준비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관객들에게 방수 마스크 1장과 KF94 마스크 3장을 제공하기로 하고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공연이 지금 전국 투어인데 맞아요. 아직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연장에서 확진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흠뻑쇼 그 이름만큼이나 많은 양의 물을 또 소비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아무래도 공연을 보시다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서로가 또 막 함성도 지를 테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 마스크가 물에 젖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걱정스러운 상황. 이 흠뻑쇼 관련된 뉴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보였고 첫 번째 토픽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요즘 뭐 그 휴대용 손풍기라고 하잖아요. 네.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무슨 발암 물질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손으로도 들고 목으로도 착용을 하는 손풍기들이 참 많은데요. 더운 여름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손풍기에서 발암 위험 기준의 최대 322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4종의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목 선풍기에서 평균적으로 189밀리가우스 전자파 단위인데요. 달한 전자파가 측정이 됐고 6종의 손풍기에서는 평균 약 464밀리가우스 전자파가 측정이 됐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로 지정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4밀리가우스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환경단체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손선풍기는 25c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특히 목에 걸고 다니는 선풍기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정보기술통신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결과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생각하는 결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18년과 지난해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일부 목 선풍기를 제외한 제품이 정부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며 이번에 조사한 제품들 역시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전자파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목에 이렇게 거는 선풍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피부에 밀착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은 기준을 제대로 좀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휴대용 선풍기, 뭐 이른바 손풍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사무실 같은데 책상에 올려놓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조금 사용하는데 찝찝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거리를 좀 확보하고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렌터카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은 렌터카 진짜 많이 이용하잖아요. 맞아요. 역시 렌터카에서 관련된 피해가 제주가 제일 많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가운데 과다 수리비 청구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 등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 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시기적으로는 6월에서 7월 여름 휴가철이 가장 많고 피해 60% 가까이가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요.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보니까 사흘 전에 예약을 취소했는데 환불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범퍼만 박았는데 다른 부품까지 교체해서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 해지 환급 규정과 수리비 한도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의 외관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그래요. 또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이후에 수리 시에는 수리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렌터카 업체에 바로 연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현장 상황 그대로 또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 꼭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막 여행 가면 좀 들뜬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도 좀 챙겨야 될 건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월세 선호 아파트 계약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인데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3년 3개월 만에 조금 내렸군요. 맞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 7,788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하락했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월 평균 전셋값이 떨어진 것은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최근 전세 물건은 늘고 있는데 금리 인상,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등의 영향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달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달보다 올라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월세 이자율보다 시중은행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으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를 낀 반전세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전세가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무섭죠. 또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세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전세로, 그러니까 대출 받아 전세 가느니 월세 내겠다. 이런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강효인 기자하고 짧게 전해드렸었는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시험지 유출 의혹 관련해서 이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무슨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해킹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는데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답안 유출 의혹을 받던 학생이 결국 경찰 조사에서 동급생과 함께 교사들의 컴퓨터에 기말고사 문제와 답안을 빼돌렸다고 시인한 건데요. 두 학생은 지난달 말쯤 4층 교무실 근처에 숨어있다 난간을 타고 침입했는데 교사들이 모두 퇴근한 뒤 창문을 통해 교무실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무실에 침입한 두 학생은 교사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는데요. 일정 시간마다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특정 폴더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학생이 프로그래밍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PC에 문제를 내거나 뭘 하면 이게 계속 캡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생님은 모르는 거죠. 어떤 폴더에 저장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들어가서 그걸 USB에 쓱 담아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시 교무실에 들어가서 저장된 파일을 USB에 옮긴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됐는데요. 학생들이 문제를 빼돌릴 동안 학교는 교무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해당 고교는 지난 2018년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고3 1학기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해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시험지와 답안지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4년 만에 다시 허술함이 드러난 것인데요. 경찰은 두 학생의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요즘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만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 뛰어난 능력을 이런 데 썼다는 게 씁쓸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영화에서만 보던 일 아닌가요? 참 씁쓸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골라드리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고니브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035로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주세요.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자, 수요일 아침은 법률 이야기 나눠보죠. 그럴 법도 하지. 김지미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덥죠? 너무 덥네요.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해요. 좀 밤에 자다 깼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수면 양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중간에 한번 깨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밤사이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하루는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코너가 진행되는 중에 퀴즈의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코너 말미에 퀴즈가 나가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죠. 이 몇 차례나 저희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비의료인의 타투, 이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대해서 또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기존에 있었던 결정과 사실은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이 소식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타투라고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문신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문신 시술을 현행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병원 가서 문신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타투이스트라고 하는 분들에게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신 타투이스트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신사 노조가 있거든요. 네. 타투 유니온이라고. 그 김도윤 지회장이 연예인에게 문신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고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현재 결정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법원이 1992년에 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것 자체는 지금 합헌이다라는 기존의 결정과 똑같은 결정이 또 나온 거죠. 이번에도 5대4, 지난번에도 5대4였는데 그러니까 합헌이다라는 의견이 5명, 위헌이다라는 의견이 4명인데요. 위헌이 되려면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이 이제 모자랐던 거죠. 헌재가 지금 합헌이다라고 판단한 사유는 이게 지금 어쨌건 그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이나 뭐 위생 이런 면에서 그렇겠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한 것 자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헌이라고 판단한 4명의 재판관들은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자격 요건이나 어떤 규제를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이것을 뭐 의료인만 하도록 한 것 자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의료 행위냐가 사실은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의료 행위의 일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피부에 어떠한 형태로든 무언가를 인위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네. 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이라든지 또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는 게 의료 행위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텐데. 그렇죠. 현업에 계신 타투이스트 그리고 또 이 유니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선고 직후에 청군이었던 이 김도윤 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지금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다 이런 거는 뭐 원신 수준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활동하고 있죠. 민변의 이제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최근에 생겼는데 거기서도 이 지금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우리가 고도의 의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지 이걸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합헌이 계속 나왔지만 사실은 국회에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법에 문신이 의료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원의 그렇죠. 해석을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개정하면 사실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좀 공을 넘겨받아서 조속히 입법으로 해결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투가 의료 행위가 아닌 것이 되면 이 타투이스트들이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법률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이고 이 관련해서 국회에서 발의는 됐는데 통과는 되고 있지 않고 사실은 네.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고 있다라는 그 맞아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또 헌재 판단 하나 더 볼 텐데 이게 이제 김어준 씨하고 주진우 기자가 청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그 19대 총선 당시에 선거 직전에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확성기 틀고 뭐 집회를 했다 이런 네. 것들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당시에 그 벌금형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두고 위헌 청구 그러니까 헌법을 이 위헌 청구 소송을 냈었고 관련된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네.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의 선거 운동원이 아니면 집회를 아예 열 수 없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네. 근데 유권자들이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존재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혹은 누구를 반대하는 우리 낙선 운동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적격이다. 저 후보는 부적격이다 해서 낙선 운동을 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거의 다 지금 그 형벌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일반 유권자들도 어떤 적극적인 지지나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왔고요. 아까 이제 6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위헌 결정에 재판관 6대3 6명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규정을 둔 이유 자체는 예전에 이제 금권 선거 그렇죠. 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집회를 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걱정되면 다른 규제를 써야지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어떤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결국 집회나 모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돈 주고 집회를 하거나 돈 주고 사람 모으는 건 이것 자체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을 또 둬야 되겠죠. 뭐 반대 의견 아까 3명의 이제 반대 의견은 선거의 평온화 공정을 해야 한다. 예. 이런 공익이 좀 더 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봤던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수 의견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거고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하나 선거와 관련된 하나의 더 위헌 판단이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현수막 이번 총선 대선 기간에 이제 현수막건 사건들이 그렇죠. 많이 네.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유권자들이 뭐 어깨띠를 착용한다든지 그 현수막을 건다든지 광고를 게시하는 것 자체를 다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후보나 그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이럴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일반 유권자들도 뭐 어깨띠 착용이나 현수막 게재, 뭐 광고 게재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뭐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헌 소송이 나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게 위헌 판단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소송들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라고 불합치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새로운 법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효력이 지속은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그 헌재가 내년 7월까지 국회 법 개정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이 형식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이 법의
근거해서 지금 처벌을 내리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게 된 제한이 상황인 생기는 거죠. 것이고요. 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뭔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헌법 불합치라는 건 이 법이 지금 문제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법은 없으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라는 그렇죠. 내용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거법이 굉장히 과도하게 일반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말고도 사실 더 있는데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서 좀 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이 이제 될 거고요. 네. 이런 방향은 저는 올바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민 의식들도 성숙해졌다라고 보는 그렇죠. 것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지자체가 공원 계획만 잡아놓고 개인 땅을 묶어두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종로구 삼천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삼천공원 인근에 이제 개인 땅하고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네. 이 땅하고 건물 자체는 사실은 이게 공원 부지로 이미 고시가 됐던 이게 때부터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됐던 건데 계속 공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지는 공원 부지였지만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고 있어서 예. 어떻게 이 땅을 취득하신 분이 여기다가 계속 등기는 되지 않은 채로 건물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예. 세금도 다 내고 있었고 지금은 갤러리하고 카페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시가 봤더니 이거 공원 구역인데 왜 공원으로 조성을 안 하고 있었지? 이거 빨리 공원으로 조성하라라고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지시를 했고요. 종로구청이 이제 서울시 지시를 받아서 이 A 씨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고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지금 일제강점기 때부터 고시는데 그러니까 예. 공원 부지였지만 공원으로 조성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오니까 당연히 불복해서 취소해달라. 네. 이 공원 조성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 청구를 했고요. 법원이 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면적 자체가 이제 99평이라고 하는데 전체 공원 부지에 비해서는 0.07%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철거해서 조금 공원으로 더 만드는 것보다는 이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사익에 비해서 공익이 좀 적다라는 거고 이 사실은 절차 자체도 원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사업 시행이 필요한 자금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그렇죠. 열람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이 땅부터 먼저 수용하고 보겠다 이렇게 고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절차 자체도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대충만 들어도 상식선에서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기계적으로 행정 처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퀴즈 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의 퀴즈 내주시죠. 네, 오늘의 퀴즈도 역시 난이도 별 하나짜리, 별 2개짜리로 좀 올려주세요. 예.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비의료인이 이 시술을 하는 걸 금지하는 의료법이 타당하다. 어떤 시술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같은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직업군들이 예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죠. 이 시술. 어떤 시술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타투, 2번 피어싱입니다. 이야, 어려운데요? 별 2개인가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1035나 SBS 고릴라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정답자 중에서 3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미 변호사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에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려도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이 32도, 광주가 31도,
26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면서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덥겠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덥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더위와 함께 당분간 소나기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4도입니다. 고현진의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정답은 1번 타투였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몇 차례 같은 형태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이 타투 시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 의료법 타당하다. 이 5대4로 계속해서 합헌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타투 관련 종사자들이나 이 모임, 그러니까 유니온이 지금 노조가 형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그 김진 변호사의 말씀대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의는 돼 있는데 지금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걸 좀 빨리 살펴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는 앞서 김진 변호사의 말씀이 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타투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보내주셨는데 끝번호 7771 또 1492 그리고 임진영님 이렇게 세 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1시간 뒤 경찰국을 신설하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학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만드는 것을 두고 뭐 지난 며칠 굉장히 시끄럽죠. 네. 어제도 시끌시끌했었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여권이 좀 속도전을 하고 있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열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 경찰국 신설안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고요. 이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계속 논란이 됐던 그런 내용이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고요. 경찰국이 신설하게 되면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취지를 설명했거든요. 이 경찰국 신설은 기존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찰을 통솔하는 것이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의결이 됐고 이제 일주일 뒤였던, 그러니까 어제로 기준으로 일주일 뒤인 다음 달 2일에 공포가 되고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시행령이 처리된 다음에 경찰국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은 일선 경찰의 오해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시행령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이 있고 이 법을 개정해서 무언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법이 아닌 이 시행령이라는 것을 우회해서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뭐 야당이나 또 경찰 그리고 일부의 목소리가 이 반대하는 측에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 장관은 아니다, 이게 오해가 많아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이 내용이 진행이 되면 오해들이 풀릴 것으로 본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의 반발은 사실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국가기강문란, 국기문란이라는 아주 센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제하고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그제 출근길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걸로 본다. 좀 원론적이거나 그렇죠. 혹은 또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침 출근길 도어 스태핑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의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달 23일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경찰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다시 이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김창룡 전 청장 있을 때였는데요. 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총경회의, 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쿠데타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발언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듯한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 개혁을 예고를 했거든요. 지금 경찰대가 경위로 시작을 하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불공정한 면이 있지 않느냐, 시작점은 같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면서 이 경찰대 개혁론을 내세웠는데 기존에 그 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경찰대 배우설을 제기한 바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특정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네, 그 연장선상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들 그리고 국무회의 통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경찰 내부는 굉장히 좀 뭐랄까 격앙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내부 분위기가 점점 더 반발이 심해지고 있고 이건 겉으로도 표출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특히 반발이 극심해진 그런 기점을 두 가지 꼽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이 대기 발령됐잖아요. 이게 징계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징계가 바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도 전해드렸던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더 강한 발언 내놨고요. 또 경찰청이 이 서장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56명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하겠다. 네. 본격적으로 원래 예고는 했었는데 실제 착수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반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 짚어드리면은 오는 30일 토요일에 원래는 경위하고 경감급들이 모이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전체 회의로 확대하자 이런 제안이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또 산발적인 움직임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또 경찰청에 근조화함 보내기, 또 경찰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 뭐 여기저기서 지금 1인 시위들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다만 경찰 전체 회의로 확대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류사명 총경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어요. 어제 기자회견했었죠? 네. 그리고 또 경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전체 회의는 좀 자제를 하고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더불어서 윤희근 청장 후보자에게 조직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도 내놨습니다. 지금 14만 경찰 전체 회의를 진행하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국회에 국민동의 입법 제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10만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국회에서 살펴야 되는 내용인데 어제 하루 만에 20만이 넘는 인파가 또 여기 동의를 했던 내용들도 있고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 숫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 또 금방 차는 것 경우회라고 같아요. 하거든요. 거의 뭐 다 합치면 150만 정도 돼요. 네. 이런 인원들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도 관련 후속 보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 하나가 굉장히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만 하는 당대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 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휴대전화가 찍힌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보낸 문자가 이렇게 공개된 사진으로 공개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휴대폰 보다가 그 화면이 카메라 기자한테 찍혀가지고 예. 공개가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문장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 문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내부 총질한다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답장을 했는데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좀 인상적인데 일단은 대통령하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소위 윤핵관이다 이렇게 표현들이 됐었는데 실제 가까운 사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다만 강릉에서 어릴 때 만난 친구다 이렇게 기존에 소개가 됐었는데 예. 친구 관계라고 보기에는 너무 경어를 썼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걸로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진이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사과문을 냈거든요. 일단 논란 일으킨 게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냈고 그리고 해명도 했어요. 여기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었고 이제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그냥 사용한 걸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 안 냈고요. 이준석 대표도 따로 입장 안 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경찰국 신설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권이 좀 똘똘 뭉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 문자 때문에 좀 단일 대우가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김웅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우회적으로 이 문자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로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그 출근길 약식회견 이 자리에서 이 관련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텔레그램 주고받은 내용들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1분 단위 뭐 이렇게 넘어가다가 한 2시간쯤 후에 그 엄지척하는 이모티콘도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이 사진 하나하나를 지금 뜯어서 분석하고 있는 기사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대통령 출근길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이야기 살펴볼 텐데 어제도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거든요. 관련 이야기 짚어보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려주기 위해 감세를 하는 거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내는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의 비율은 하위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그 비율이 커지도록 즉 세금 감면 폭이 커지도록 그렇게 비교적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이용률을 줄이고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면서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나요? 자, 지금 들으셨던 목소리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부자와의 동행이 나서고 있다라는 문장은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 등의 목소리를 쭉 들으셨는데 대정부 질문 어제는 경제 분야였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감세의 기조잖아요. 네. 이번에 내놓은 세제 개편안 역시 법인세를 낮추고 또 종부세도 낮추고 소득세도 낮추겠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경제 분야였기 때문에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여야 간의 입장차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보면은 민주당은 이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여권, 국민의힘하고 정부는 이 기업 경쟁력을 위한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소득세도 개편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늘려주게 되면은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공방 벌어진 장면 하나 전해드리면은 일단 신동근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죠. 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강령 중에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나왔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동근 의원한테 이거 사과해라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 말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예.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더 많다. 그러니까 이 부자 감세라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맞선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이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실정을 많이 부각하려고 했는데요. 예. 조명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5년의 비과학적 정치 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여기서 반지성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때 썼던 표현입니다. 반지성주의. 예. 네. 그리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경제 금고가 비워졌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 많이 다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고요. 네. 또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거든요. 예. 주 52시간제를 완화해야 된다. 즉 이건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실현이 됐던 그런 정책이잖아요.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인상적인 거는 이제 이미자 의원이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그 장관들한테 일부 좀 쓴소리를 했거든요. 뭐였냐면 대우조선해양 파업하고 관련해서 네. 업계 피해를 강조하는 얘기들을 장관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던가요?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이죠, 이미자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대변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정당 정파성보다는 또 자신들의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곳에 대한 의원들의 그 질문도 이게 뭐 정당도 정당입니다만 질문 내용과 그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이제 대정부 질문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경제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부자 감세, 부자들만 혜택 보는 그 세제 개편안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그렇지 않다. 또 특히 여당 중심으로는 전 정부에서 망쳐놓은 경제 이번에 제대로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건. 네. 그리고 어제도 장관들 부처별로 장관들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법무부였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 이것도 주목을 받았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법무부의 업무 보고였지만 이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이런 게 좀 특징입니다. 네. 경제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외에 검찰, 경찰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신속하게 완성하라 이런 지시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았거든요. 업무 보고를 한 다음에. 그렇죠. 여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검사로서 일했던 것과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건 다른 문제다. 즉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 권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 얘기 나오면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가 크게 없어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에서 지금 얘기한 걸 뭐 설명해 주셨지만 법무부의 업무 보고인데 이제 경제를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네. 근데 이게 자세히 내용 보면 이제 기업들 좀 활동하기 좋게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쪼이지 마라.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제 국회와 또 정부 부처 간의 이제 업무 보고 내용으로 있었고요.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밤사이에 그 나온 숫자 보니까 오늘은 10만 명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어제 나왔던 신규 확진자가 99,327명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9시까지 새로 집계한 확진자가 97,617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은 10만 명 넘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또 우려되는 건 역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건데 어제 기준으로 168명 늘어났는데 168명으로 늘어났는데 54일 만에 최대치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같은 요일 주간 단위를 비교해서 뭐 2배씩 올라가는 걸 더블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블링은 약간 좀 완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많습니다. 이 10만이라는 숫자가 또 오랜만에 보는 숫자이기도 하고 이거 뭐 숫자를 보는 것보다 주변에 확진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확실히. 맞아요. 다시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겠지만 저희도 이 칸막이가 잠시 사라졌다 다시 등장을 했잖아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고요. 코로나19 한번 감염됐다가 다시 감염되는 거 재감염. 네. 이 케이스들도 많아진다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누적해서 보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1,854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재감염으로 보이는 추정 사례가 86,092명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률로 따지면은 0.464%라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BA.5가 다시 이 우세종이 되면서 그렇죠. 다시 번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재감염자가 늘어났어요. 일주일 사이 기준으로 보면은 100명 중에 3-4명이 재감염자라고 합니다. 예. 자, 뭐 나는 한번 걸렸었으니까 뭐 이러면서 자신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지금 거의 다른 바이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긴장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개인 방역인데. 정부에서는 이제 과학 방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오늘도 뭐 관련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까지 뉴스 들어오는 대로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스케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방역 당국이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내일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공식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 6.25 전쟁 당시에 이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 오늘이 유엔군 참전의 날인데요. 관련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